안녕하세요. 민트형입니다. 이번 달 정부가 같은 정책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60만 원을 줘요. 6배 차이예요. 근데 둘 다 국민지원금 대상이에요. 더 황당한 건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이 소득 하위 70% 바깥이에요. 서울에서 4인 가구가 그 기준을 넘는다라고 해서 여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기준인지 오늘 같이 따져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 일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김 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루에 오토바이 기름을 2번 넣어요. 예전엔 한 번에 6,0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8,000원이 훌쩍 넘어요. 하루에만 4,000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거의 150만 원 가까이 기름값만 더 쓰는 거죠. 여기에 식재료 가격도 올랐고 월세도 줄어들지 않고 배달 수수료도 그대로예요. 나가는 돈은 사방에서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 거죠.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량 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써야만 하는 분들, 유류비가 원가에 직접 붙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이 고유가 충격을 체감이 아니라 숫자로 맞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름이 비싸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요. 운송비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슈퍼마켓의 라면, 편의점의 도시락, 음식점의 재료비가 다 같이 올라요. 그게 소비자 물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 수입 물가도 함께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는 수치로도 확인돼요.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거든요.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0.4%포인트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들한테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에요. 반대로 이번 추경에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씨를 생각해 볼게요. 매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소득은 중간 정도예요. 이런 분은 이번에 기본 지원금 10만 원에 비수도권 거주 가산이 더해져서 15만 원을 받아요. 여기에 K패스 환급률도 올라가요.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 카드예요. 단순히 15만 원 받고 끝이 아니에요. K패스 환급이 추경 기간 동안 매달 반복되는 구조니까요.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터워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자는 기본 지원금 위에 가산이 겹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 구조는 뒤에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등유나 LPG를 쓰는 저소득층 가구, 약 20만 가구한테 에너지 바우처가 5만 원 추가로 지급돼요. 도시가스가 아니라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분들은 유가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와요.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요. 같은 추경인데 왜 누구는 15만 원이고 누구는 60만 원인지 그게 바로 이 정책이 설계된 방식에서 나와요. 배경을 잠깐 같이 보면 이해가 돼요. 미국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환율 불안도 겹치고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성장에 제동이 걸려요. 정부는 이 충격이 민생과 산업에 동시에 번진다고 판단했고 재정으로 완충을 해주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고유가 부담 완화 쪽에만 10조 1천억 원을 배정했을 정도니까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느껴지죠. 재원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이번 추경은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로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의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어요. 나라 빚을 새로 늘리지 않은 구조라는 점은 이전 추경들과 다른 점이에요. 물론 이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있어요. 위기에 대응하는 거다라는 쪽과 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푸는 거 아니냐는 쪽이 서로 맞붙어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같이 보는데 집중할게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같은 추경인데 왜 누구는 10만 원이고 누구는 60만 원일까요? 단순히 소득 때문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역도 보고 취약계층 여부도 보고 대중교통 이용 패턴도 봐요. 이게 어떻게 설계된 건지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두 번째, 같은 10만 원을 받아도 누군가한테는 기름값 오른 것도 못 메우는 돈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혜택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조건인데 못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 구조를 같이 볼게요. 세 번째, 그럼 지금 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요? 이게 결국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지 않고 아는 것만큼 잘 쓰는 방법 뒤에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번 지원금 설계가 흥미로운 게 전 국민 똑같이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득 기준부터 짚을게요. 정확한 컷라인은 추경 통과 후 범정부 TF에서 확정돼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숫자들은 추정치예요. 지금은 나 대략 어디 해당되나 가늠하는 수준으로 같이 볼게요. 기본은 소득 하위 70% 대상이에요. 수도권이면 10만 원이에요. 비수도권이면 5만 원이 올라서 15만 원이 되고요.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이면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이면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취약계층이라면 가산이 더 붙어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소 45만 원이에요. 수도권 기준이고 비수도권이면 50만 원으로 올라가요. 기초수급자라면 더 올라가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이라면 최대 60만 원이에요. 이게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경우예요.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작년 민생지원금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차로 먼저 받고 나머지 하위 70%가 2차로 받는 방향이에요. 여야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상태고 통과 후 세부 지급 일정이 확정돼요. 더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구조예요. 단순하지만 이게 이번 설계의 핵심이에요. K패스 환급률도 같이 올라가요. 내가 어디 해당되는지 같이 보실게요. 일반 이용자라면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요. 청년이나 어르신, 자녀 2명 가구라면은 30%에서 45%로요. 월 교통비 10만 원이면은 4만 5천 원이 매달 통장에 찍혀요. 자녀 3명 이상 가구라면은 50%에서 75%로 올라가고요. 저소득층이라면은 53%에서 83%까지 올라가요. 사실상 교통비 대부분을 돌려받는 수준이에요. 이 환급률 상향은 추경 통과 후 6개월간 한시 적용이에요. 지원금은 한 번 주고 끝이지만 K패스 환급은 이 기간 동안 매달 반복돼요. 근데 왜 정부가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해외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2022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독일은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라는 걸 도입했어요.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요금에 상한선을 두고 그 위는 정부가 흡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규모가 2천억 유로가 넘었어요. 영국은 에너지 가격 보증 제도로 가구당 상한 요금을 고정시켰고요. 우리나라가 이 방식을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직접 가격을 통제하면은 시장 왜곡이 생기고 정유사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교통비 환급 지원을 섞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대신 현금을 주면 쓰임새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따라붙어요.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정교하게 설계할수록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왜 못 받냐는 박탈감이 생겨요. 고유가의 충격이 왜 이렇게 넓게 퍼지는지 중간 단계를 빠짐없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국제유가가 올라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국내 기름값을 올려요. 주유소에서 소비자는 더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엔 화물차, 배달차, 버스 운행 비용이 올라가요. 그 비용이 물건 가격에 얹혀요. 화물차 기름값이 오르면 결국 마트라면 값이 돼요. 이게 진짜 연결된 얘기예요. 내가 주유소를 한 번도 안 가도 기름값 충격은 장바구니로 다가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여기에 환율이 불안정하면 수입 원자재, 수입 식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면 충격이 배로 커지는 구조예요. 이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사람들은 어딘가로 피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가용 없이 출퇴근하는 분, 가격 못 올리고 안에서 버티는 자영업자분, 근데 솔직히 이 중에 제일 답답한 건 배달과 화물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름 안 넣으면 일 자체를 못 하거든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넣어야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에너지 선택권이 없거나 비용 정화가 어렵거나 대안이 없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이 충격을 그대로 받게 돼요. 정부가 고유가 완화에만 10조 원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기엔 충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중간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충격을 피할 곳이 없는 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정책 안에서 구조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번 추경의 양면이에요. 기초수급자이면서 비수도권에 사는 분, 저소득층이면서 대중교통을 매일 쓰는 분, 이런 분들은 이번에 여러 층의 혜택이 겹쳐요. 기본 지원금의 지역 가산, 취약계층 가산, K패스 환급까지요. 청년이면서 다자녀 가구라면은 거기에 K패스 환급률이 더 올라가고요. 근데 구조상 유리하다는 건 맞는데 자동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K패스 환급률 83%라는 숫자가 크게 들리는데 이게 되려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요. 이 기준을 못 채우면 환급 자체가 안 돼요. 생활 방향이 좁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이 혜택이 설계대로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 정보가 닿지 않으면 혜택은 설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정책의 숨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라기보다는 충격을 그나마 덜 받는 위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쯤에서 양쪽 입장을 같이 봐야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고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설계했고 26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다고 국채도 새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했으니 재정 건전성도 챙겼다라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만 원으로 지금의 물가 상승을 체감 수준에서 상쇄할 수 있냐고. 고유가 충격이 매달 반복되는 구조인데 한 번짜리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근본적으로 유가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생색내기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답답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기름값 오른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충격을 10만 원으로 막으라는 게 충분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쪽 다 일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는 이 지원이 충분하냐 아니냐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받고 있느냐예요.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보가 닿지 않으면 혜택은 설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소득 컷라인 바로 위에 걸리는 분들 얘기도 해야 해요. 기준선을 약간 넘지만 실제로 생활이 빠듯한 분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계선 효과는 어떤 기준을 쓰든 피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좁은 분들이 있어요. 유가가 올라도 차를 못 줄이고 소득 기준이 애매하게 걸려서 혜택도 못 받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 정책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설계는 됐어요. 문제는 그게 실제로 닿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챙길 수 있는 것들 같이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 확인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welfare.go.kr이에요. 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구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추경 통과 후 공식 발표 때 재확인하는 게 맞아요. 내가 비수도권에 사는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내 거주지가 인구 감소 지역인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라면 앞에서 설명한 구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해요. 이분들은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서 1차로 먼저 지급받는 방향이에요.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K패스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추경 통과 후 환급률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직 가입 전이고 대중교통을 자주 쓰는 분들은 지금 가입하는 게 맞아요. 특히 청년이라면은 환급률이 45%까지 올라가는데 월 교통비 10만 원이면은 4만 5천 원이 매달 통장으로 돌아와요. 6개월이면 27만 원이에요. 정확한 시작 시점은 추경 통과 후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건 대중교통 얘기랑은 별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바우처, 등유와 LPG 쓰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챙기세요.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용처와 저의 업종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정부이사 앱이나 주소지 시청구청 공식 채널을 팔로우해 두시면은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 받게 되면은 어디에 먼저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회성 현금이니까 고정 지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 교통비나 유류비나 생활 필수 분비에 먼저 배분하는 게 실질 체감 효과가 커요. 기분 따라 써버리면 한두 주 만에 사라지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다 챙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이번 전쟁 추경은 전 국민 동일 지급이 아니에요. 소득, 지역, 취약계층 여부,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달라지고 K패스 환급에 에너지 바우처까지 더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거든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차이가 생겨요. 둘, 확정된 것과 아직 미정인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추경 규모, 지역별 금액 구조, 지역 화폐와 카드 선택 방식, K패스 6개월, 한시 환급 확대, 에너지 바우처는 확정됐어요. 반면 정확한 소득 컷라인, K패스 시작 시점, 지급일, 신청 절차, 세부 사용처는 4월 10일 추경 통과 이후에 나와요.
지금 단정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한 번 더 걸러서 보세요. 셋, 지원금은 받는 게 출발점이에요. K패스 가입 지금 당장 확인하고 등유아 LPG 저소득층 가구라면은 에너지 바우처도 챙기고 추경 통과 후 공식 발표 채널은 미리 팔로우 해두세요. 받으면 고정 지출 쪽에 먼저 배분하는 게 실질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책이 내 생활에 완전한 해답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유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 충격은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지 않고 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이런 얘기 앞으로도 같이 계속 해봐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상황에 주변 분들이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고요.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